자, 자존감의 평가 세 번째 시간은 내담자의 자존감을 손상시키지 않고 내담자의 중요한 정보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라는 것에 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해요. 모든 심리치료적 해석은 자기애적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치료 기법을 배울 때 가장 중점을 둘 부분은 내담자가 변화되기 위해 알아야 할 사실을 자존감의 상처를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라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된 분석이라면 치료자와 내담자 모두 내담자의 무의식에서 도출되어 올라오는 내용에 놀라는 경우가 종종 있어야 한다고 레이크가 얘기를 했어요. 이게 상담의 핵심인 것 같아요. 상담은 놀라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 심리 치료도 그 무의식적인 자료인 꿈이 어떻게 의식의 세계와 연결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것이 해석되어졌을 때 내담자 입장에서는 매우 감탄을 하고 놀라워하면서 그렇게 해석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 가치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놀라워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상담자, 내담자가 완전한 공감적인 환경 가운데 무의식적인 의사소통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상담에서 놀라움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가, 그것이 상담의 질을 평가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무의식적인 자료가 해석되어졌을 때 안 놀랄 수 없거든. 그러니까 그 놀라움은 상담자, 내담자가 그 일체성을 합일되어졌다는 그 느낌으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치료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자기 심리학적 가치를 따르는 것은 고전적인 정신분석을 따르는 것에 비해 내담자의 자존감을 보호하는 데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기 심리학은 공감 수준을 높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엠파시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입이 아니에요. 엠파시는 첫째는 그건 것 같아요. 무의식의 자료를 정확하게 해석했을 때에 심리 저 밑에 있는 자신의 바램을 상담자가 알아내고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욕구하는 그 관계의 바램을 충족시켜 줬을 때 내담자는 매우 치료적인 새로운 대상 경험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물론 인격적인 연합 또는 정서적인 합일도 있겠지만 모든 치료자는 내담자가 공감적이고 지지적으로 느껴질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자신의 한 말에 대해 내담자가 오히려 심한 비난을 받는 것처럼 반응을 해서 놀란 적이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자기애적 환자나 경계성 심리 구조를 가진 환자에게는 이런 일이 현저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애를 상하지 않으면서 내담자를 공감해줘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상담자가 공감적이고 지지적이라고 느꼈을
한 말인데 내담자 입장에서는 나를 뭐 애 취급하는 거야? 왜 이렇게 친절하게 이 안에 꿍꿍이가 있어? 그래서 상담자는 좋게 말했는데 내담자는 곱깝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어렵다는 게 바로 이런 점이거든요. 분명히 한 사람은 그 또는 그녀를 매우 동정적이고 지지하고 또 나아가서는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진솔한 얘기인데도 불쾌하게 딱 떨어버린 거예요. 자기에게 상처를 준 거죠. 특별히 20세기 말에 원 퍼슨 정신분석에서 투 퍼슨 정신분석학으로 초점이 옮겨졌다. 이 얘기는 상호주관적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상담자가 빈 스크린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상담자, 내담자가 서로 전이, 역전이를 통해서 제3의 영역인 심리치료의 장, 심리적 공간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치료가 되어지는 것이니까. 내담자의 내면이 투사되는 객관적인 제3자의 역할을 취하는 대신 분석가가 치료자와 내담자 사이에 일어나는 일에 참여하고 기여하고 있음을 인정할 때 내담자는 양자 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수치심의 짐을 들 수 있다. 그래서 전이가 함께 만들어지는 것이며 모든 상호작용에 양자가 서로가 서로에게 개입함으로 즉 상호주관이 되어짐으로 치료로 나갈 수 있음을 투 퍼슨 쌍방향 형식을 취한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슈퍼비전 했는데 내담자가 자꾸 불장난을 하고 또 나아가서는 술, 담배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치니까 또 자해하는 것도 있으니까 제가 그 상담자의 책임이 있을 수 있으니 동의서를 반드시 받고 난 다음에 상담해야 된다고 슈퍼비전을 줬는데 이분은 불장난, 술 먹는 것, 자살하면은 상담자 책임이니까 절대로 불장난하지 않기, 자살하지 않기, 세 번째는 술 많이 마시지 않겠습니다 하고 사인을 하라고 강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담자 기분 나쁘지. 제가 권한 거는 상담자도 자기 보호가 돼야 되잖아,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법적인 측면에서 제1회기 상담 때에 상담 서약서를 쓰잖아요. 그걸 얘기를 했는데 그쪽으로 그냥 강요했대.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사인한다고 해서 불장난 안 하겠어요? 사인한다고 해서 자살할 사람이 안 하겠어요? 왜 쓸데없는 짓을 했느냐. 즉 내담자의 엄마가 했던 짓을 상담자가 한 거예요. 그래서 좀 혼났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네.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 내담자에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만에 하나 일어났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나 이제 상담 못해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의 영역이 아닙니까? 어찌 보면 그것은 신의 영역이 아닙니까? 그거 이제 상담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불안했던 거지. 그러니까
불장난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마치 초 1학년 아이에게 각서 쓰듯이 각서를 받으려고 했대. 그러니까 오늘날에 있어서는 상호주관적인 측면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페레코레시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말하는데 상호 침투, 상호 내재, 상호 순환이야.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이면서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요. 마치 내담자와 상호 주관적이어야 한다는 얘기는 상호 내재되어지고 상호 침투가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상호 순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심리치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담자의 정보를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자기애적 취약성을 가진 내담자에게 잠재적 상처의 가능성을 감수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해주는 방법은 자신이 존중되고 수용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말을 해주는 것이 된다는 거지. 이런 말이 피상적이고 가식적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면 물론 진심에서 우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예가 딱 맞는 거지. 똑똑한 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여성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여성에게 지적인 면을 함께 인정받을 때에 그러면서 단점이 지적될 때에 그 정보를 쉽게 수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좋은 분한테는 머리로만 정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정말 속상하겠어요. 네. 낸시 맥윌리엄스의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머리가 멍청한데 이렇게 머리가 좋은 분한테는 머리로만 당신의 정신병리를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이 속상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 진심에서 우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심리치료를 해보면 통찰하는 능력, 머리, 지능, 그리고 걸음걸이의 힘참, 그 말소리, 이런 것들이 먼저 무의식적으로 오는 그 에너지예요. 근데 이런 에너지가 좀 강하게 느끼면 치료적인 변형도 빠르게 된다. 그래서 머리가 좋다는 것은 상당한 가치가 있어요. 치료에 있었어도. 예민함과 민감성을 자부하는 남자일 경우 치료자가 이를 인정해 본다면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에 본인의 탓도 있음을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뭐 정말 둔한 사람 같으면 부부간에 문제가 있는 것이 덜 힘들겠지만 선생님은 정말 민감하신 분이라 이를 직면하고 해결한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요. 그래서 둔하면은 그대로 살아도 지장이 없는데 선생님은 민감하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에게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러면 내담자 입장에서 그 정보를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상담은 언어 예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이 기초돼야 돼. 그러니까 대학에서 국문학, 일문학, 영문학, 중문학 뭐 문학과 출신들이 상담에 유리하다고요. 왜 그러냐면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학문의 기초는 나는 문학으로 봐요. 그러니까 좋은 소설책도 많이 읽어서 문장력을 키우는 것이
일단 상담자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개인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자존감을 세워주면서 내담자의 중요한 정보를 말해주면 매우 치료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질문은 내담자의 부적응적 자존감 양식을 어떻게 그럼 수정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 많아요. 왕년에 화려했던 날들만 곱씹고 있는 축구 영웅, 젊어서 미인이었던 영화배우, 천재소년, 유망주, 이런 것들을 딱 잃어버리면 여기에서 지속적인 자부심을 느껴야 되는데 자부심의 원천을 잃어버렸잖아. 그러면 이 자부심의 원천과 대체될 수 있도록 예방적인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보면은 배우들이 한동안 안 보이다가 나와. 그래서 탤런트들을 보면은 옛날 보던 사람하고 달라졌어. 그건 보톡스를 대부분 한 거야. 그건 팅팅 분 거야. 제일 보기 싫은 게 그건 같아요. 근데 선우, 은숙 그분은 김영하, 이영한지 서로 이혼을 했는데 요즘 우리 이혼했어요 하고 다시 만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보톡스를 하나도 안 맞았어요. 옛날 얼굴에서 자연스럽게 늙은 그 모습을 보여주니까 시청자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보톡스 안 맞은 50대, 60대 배우를 본다는 게 요즘 드문 일이야. 근데 이들은 자꾸 20살 그 시절로 돌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 옛날은 지나갔는데 거기에다가 자부심을 느끼려고 하니 어떻게 20대 풋풋한 아이들하고 경쟁이 되겠어요. 늙음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연스럽게 늙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유한 미로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또한 비약적 성격을 가진 사람은 자기 희생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통해 자존감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자꾸 자기가 희생하는 거야. 그리고 타인을 배려해. 자기는 없는 거야. 이런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잘 챙기기를 해야 돼. 그리고 자기 주장을 했을 때 오는 그 기쁨을 표현해야죠. 그래서 내담자에게 적절하고 딱 적당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매우 정당한 형태의 자기 주장 분노를 할 수 있으면 그거는 치료가 많이 된 것, 건강한 자기애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약적 성격은 자기는 없고 자꾸만 사람을 챙기고 그리고 비약적인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거든. 그 이유는 피약되어짐으로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어린 시절의 공식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반사회적 성격 장애자는 짜릿함을 추구하거나 권력을 가짐으로써 자존심을 유지하죠. 근데 이들에게 정직한 행동을 통해서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음이 경험되어진다면 매우 치료적이겠죠. 자기애적인 환자는 타인의 인정과 존경을 통해서
자존감이 유지되죠. 그래서 자신의 에너지 100%를 자기에 채우는 데만 쓰는 거죠. 자기 충족의 에너지를 점진적으로 사용하는 양이 줄어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찬사를 안 받아도 자기 애가 스스로 굳건하기 때문에, 그걸 가리켜서 코헤시브 셀프 내지는 뉴클리어 셀프라고 하잖아요. 그런 그 셀프가 단단하게 형성되면 칭찬 안 들어도 자기 스스로 자긍심을 느끼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치료도 상당한 긴 시간을 요하는 거죠. 정신분열적 성격장애는 창조적인 진실성을 갈망한대. 그래서 어느 정도의 사회적 윗선을 참아냄으로써 이들은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치료적인 형태의 변형의 하나의 키워드가 되는 거죠. 우울적 성격인 사람은 타인에게 근본적으로 수용되고 친밀해지기를 소망해. 그래서 우울적인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잘 못해. 그러면서 주장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또 좋아하기도 해요. 왜? 막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용기를 내서 분노를 표현해보라.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치료적으로 진전된다는 것입니다. 강박적인 사람은 통제감을 추구하죠. 그래서 다 통제하고 조정하고 딱 계획한 대로 해야 돼. 그래서 상황을 흘러가는 대로 놓아두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죠. 이런 식으로 변형을 위해서 상담자가 이런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또 상담자 자신이 강박적이야. 자신의 강박도 담지 못하는데 내담자가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도록 하라고 하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분석이 그만큼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존감의 기반을 확장하는 방법을 제안하려면 먼저 내담자가 기존의 자존감을 느끼고 수치감을 회피하는 방식에 대해서 치료자가 깊이 이해하고 있음을 전달해야 돼요. 즉, 당신에게는 대상을 통제하지 못할 때 분노가 치솟아 오르는 거군요. 인정받지 못할 때 우울해져 버리는군요. 그런데 통제하지 않아도 괜찮을 수 있어요. 인정받지 못해도 그래서 실망해도 이를 더 빨리 떨쳐버릴 수가 있어요. 즉, 병리적인 자존감 유지하는 양식이 잘못되었음을 말해주고 또 다른 길이 있음을 제시해 주어야 된다. 지난번에 그 임상 42세 남성과 57세 남성과 45세 남성과 57세 여성 12살 연상 연하 커플, 남성에게 언제 분노가 납니까? 대상을 통제하지 못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망치 들고 휘두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되게 위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렇다 해서 이렇게 부인을 치지는 않는데 살림을 부순다는 거죠. 근데 그 밑에는 뭐냐면 아이 때 한 번도 자기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사고를 치고 나면 엄마 아빠가 자기를 쳐다보고,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버려지는 것보다 차라리 학대받는 것이 나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끌려고 그게 너무 빈약하게 부재되어져 있으니까 그러한데 그렇게 통제하지 않아도 더 좋은 관계의 패턴이 있음을 말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난 시간에 8장하고 매우 비슷한 형태의 내용이 상당히 겹쳐,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은 환자가 합리적인 자존감의 근거를 가지도록 그러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치료를 통해 좀 더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게 됨으로써 생기는 자괴적 상처는 스스로 솔직해지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 한편 일시적인 쾌락과 흥분을 추구하거나 권위적인 대상을 좌절시키거나 타인을 비난하는 데서 자존감을 증폭시키는 반사회성 성격장애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좀 더 장기적인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다른 영역을 찾아보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다. 자기애적이고 충동적인 사람을 치료하는 데 있어 어려운 점 가운데 하나는 이들이 자존감을 추구하는 방식이 궁극적으로는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패배적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식은 상상조차도 못하고 이런 방식으로만 그러니까 지난번 관계 양상하고 되게 비슷해요. 이런 것에서 자부심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부심을 느끼는 그 원천이 잘못되어져 있는 거죠. 내적인 원천이 삶의 만족은 돈이든 경험이든 명예든 무언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기는 방법을 찾아야 돼. 아마 지금 우리나라 지금 문재인 정권의 제일 큰 문제는 뭐예요? 올 1년 동안 집값이 서울 집값이 60% 올랐대. 그래서 젊은이들이 서울에서 집 사는 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서울에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연봉의 3배, 4배를 받아버리니까 살맛이 안 나는 거죠. 여러분은 살맛 나십니까? 살림살이 좋아졌습니까? 떼돈을 버셨습니까? 아마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 우리도 별로 살맛이 안 나. 근데 산다는 게 지금 내가 얼마나 내가 하는 일에 만족을 느끼고 내가 하는 일에 가치와 그 어떤 즐거움에 빠져 있는가 그런 것들만이 중요하다고 봐요. 내 친구 하나는 강남에서 집을 2채를 갖고 있는데 이번에 적어도 40억짜리니까 그것만 해도 10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공직에 있으면서 집 2채를 딱 사놓은 거야. 미래를 알았던 거지. 옛날에 그 강남 도곡동 무슨 동이죠? 여기가 도곡동 그다음에 아무튼 개 무슨 동이야? 그거 다 45억짜리가 됐어 이제. 그때 얼마나 썼어요? 뭐 5평 투룸 5층짜리 그거 다 그렇게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그러더라고. 홍근아, 세상에는 즐겁고 좋은 일이 많대 그러는 거예요. 고향 친구인데.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돈 많이 벌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열등감이 느껴졌어. 근데 어차피 우리는 많이 가지는 그 가치보다 그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교도적인 생각 하지 않으면서 만족을 지어낼 수 있는 능력은 그 나름대로의 보상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너무 검소하지 않으면서도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교도인들은 너무 가난한 상태에서도 만족을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현재 짜릿함을 추구하기보다는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 있는 일을 포기함으로써 좀 더 장기적인 자존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내담자가 경험하도록 해야 되는 거지. 내적인 원천이 없는 상태에서 외적인 원천에서만 자존감을 찾는다면 정서적 충족과 자부심을 지속해서 느낄 수 없는 공허한 몸들로 인생을 낭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그 가치를 부여해 준다는 건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자기적인 사람들은 자기 삶의 방식에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때가 40대거든. 그래서 심리치료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또 반사회적인 사람들도 위험한 젊은 시절을 무사히 넘기면은 40대가 넘으면 이제 그렇게 살았으니 손해만 났다. 좀 더 준법적인 시민이 될 수는 없을까 성숙하려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미국 개신교회 안에 하나님과 관계 맺기에 대한 12단계, 아마 이 12단계 프로그램은 여러 종류의 중독 및 강박 행동에서 회복되려는 자조 집단 심리치료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에 따르면 도덕적인 권위자상을 내면화하지 않고서는 충동성을 극복하고 자기 통제를 획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했어요. 그러니까 상담자는 뭐니 해도 내담자에게 이상화가 되어야 돼요. 근데 상담자가 돈을 밝힌다는 그런 인상, 상담자가 뭔가 거짓 형태로 삶을 산다든가, 뭐 예를 들면 엄청 내적으로 두려워 뜬다는 것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강한 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내담자가 다 파악하기 때문에 치료에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결국 상담자를 이상화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심리가 건강하고 단단해질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상화가 되어야 내재화가 되어지니까. 자기적인 사람들은 비판에 과민하여서 자존감을 다른 방식으로 추구해 보도록 제안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오늘날 더 일할 기분이 아니어서 아무 말도 없이 오늘은 일할 기분이 아니어서 그냥 회사에 나와버렸다 얘기를 들었을 때 치료자가 다음과 같이 얘기하면 좋다는 거죠. 그렇게 하셔서 기분은 좋으셨겠어요. 하지만 선생님의 자존감은 어떡하죠? 그냥 끈기 있게 일을 계속했다면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해서 좀 더 대견하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스스로에게 평가하도록 하라는 거죠. 이들은 비판하듯이 말하면 엄청나게 자존감이 상해요. 칭찬하듯이 말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거짓말이니까.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그 회의 도중에 박차고 나가는 것보다는 끝까지 한번 견뎌 보시죠. 그러면 아마도 선생님이 스스로에게 대견했어. 거기서 오는 이익이 많았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적 환자는 비판에 엄청나게 예민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비교한다든지 비판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건물이야.
마지막 5번째 질문은 내담자의 자존감이 타인에게 미치는 피해를 감소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자기적 병리가 심한 사람, 반사회적인 사람과 중독성 문제를 가진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해가 되겠죠. 치료자는 치료 자금 일부로 이들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영역에서 자존감의 원천을 찾도록 도와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인지행동 치료자들은 분노 조절 훈련과 공감 훈련을 통해서 이러한 작업을 하고, 정신분석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들은 어린 시절 가치관이나 기준을 충분히 전달받지 못했기에 치료를 통해서 자존감을 조절하는 내적 구조가 재구조화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불장난하는 24살 내담자에게 앞으로는 절대 불장난하지 않습니다. 낙엽 태우지 않습니다. 그렇게 각서 쓰라고 하기보다는 왜 불장난을 할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불장난을 할까?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다죠. 상담자까지도 더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불장난하면서 자기 일기장 한 장 한 장씩을 태우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과거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과거의 아픈 상처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신분석가는 이렇게 불장난을 하면서 종이 한 장 한 장, 일기장 한 장 한 장을 태웠다는 내담자의 말을 듣고 앞으로 불장난하지 않겠습니다. 각서 쓰라는 대신에 뭘 해야 될까요? 왜 불장난하는지에 대한 무의식적인 원천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분석하면 재구조화가 되어지거든. 반사회적 사람의 경우 오직 힘과 권력만을 추구하던 것에서 좀 더 양질의 자기적인 역동으로 변화시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치료적으로 성공했다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자신이 힘 있는 사람으로 느껴져야만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던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좋게 보였을 때 자존감이 고양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낸시는 자기가 치료했던 환자 가운데 오랫동안 마약상 일을 해온 남성이 있었는데, 그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함으로써 오랫동안 파괴적인 양상 그리고 교도소를 들락날락했던 끔찍한 것들, 그런 것들을 신앙 모임에서 고백하였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공동체는 그런 솔직함에 존경을 표했고 다르게 대해주니까 사람이 치료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건강한 교회는 교회 자체가 치료적일 거예요. 왜? 공동체가 건강하니까. 병든 사람도 거기에 들어가면 치유가 되잖아요. 근데 교회가 병들어 있으면 그건 어떻게? 그래서 목회자가 될 사람들도 이런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공동체를 리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공부가 매우 필수적이라고 그렇게 나는 말하고 있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낮춤으로 자존감을 얻는 내담자보다 적극적인 만족을 추구함으로써 자존감을 유지하려는 내담자에게 해석을 보다 천천히 해야 한다. 약물남용의 문제를 가진 충동적인 사람, 반사회적인 내담자들은 자존감을 내면에서 느껴보도록 하는 노력에 대해 도덕적이라고 거부해버리는 경향성이 있다. 그래서 수치감을 견디지 못하고 치료를 그만두어 버릴 수도 있다. 최대한 솔직하되 치료자는 좋은 행동을 감상적으로 추켜 세워서는 안 되고, 이렇게 도덕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힘에 대해 보이는 냉소를 오히려 공감해 주란 말이에요.
지금 내담자가 자신을 잘 통제하고 있는 상태인지, 타인에게 약해 보이거나 어리석어 보일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쓴 적이 있는지, 지금 이 문제 행동이 다시 재발하여 내담자를 괴롭힐 것인가 등의 구체적인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자신이 윤리적인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 치료자가 자부심을 느끼고 내담자가 비윤리적이고 기만적인 태도에 전혀 흔들림이 없을 때에 치료자의 자부심은 결국 내담자에게 스며든다. 그러니까 내담자에게 병리적인 자존감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데, 궁극적인 치료도 결국 치료자의 자부심이 내담자에게 스며들어서, 즉 인터널리제이션이 되어서 변형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존감의 평가를 통해서 내담자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것에 관하여 서로 논의를 했습니다.